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홀라 시간입니다. 반도체 투자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가 어려운 업종이 또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반도체 공부하면서 투자의 기초 체력 키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정인성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작가님은 요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쓰신 작가입니다. 책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 제가 이 연휴 기간에 하여간 이 책을 한번 읽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보람은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동안에 뭐 궁금했던 점도 상당히 많이 좀 해소가 되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말씀을 나눠보면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이고 어떤 계기로 이게 쓰시게 됐는지 말씀 좀. 뭐 쓰기 시작한 계기는 그냥 세상에 없는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뉴스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유명했던 중국 반도체 굴기 이야기. 근데 이런 게 기사가 다 너무 자극적입니다, 보면은. 되게 자극적인 기사도 많고,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 큰일 났다.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40%를 쓰는데 스스로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한쪽에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찍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거지, 이지선다처럼.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시점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좀 그런 사건이 생기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굴기에 가까워진 거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굴기에서 좀 멀어진 거고, 그걸 좀 이해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예. 네. 네. 오늘 뭐 이제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자체를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일테면은 뭐 TSMC는 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왜 좋은 회사인가? 뭐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 작가님 초대했는데 잘 한 건가요? 네, 뭐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도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저는 그 대만에서 쓰는 단어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 반도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잘못 잡은 감이 있어서 한국에 이제 되게 원래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니까. 대만에서는 우리 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을 우리 반도체 회사라고 부르는 건 이제 적체전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적체전로라고 쉽게 말하면 그 전로, 전기가 흐르는 길을 쌓아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제 그게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도체 뜻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밑에 소자들을 잔뜩 만들어서 요 소자들을 연결하면 역할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때. 그러면 그게 메모리도 될 수 있고, 뭐 CPU도 될 수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뭐 GPU도 될 수 있고, 인공지능 칩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이 종류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 겁니까? 되게 종류가 다양해서 사실 반도체란 단어 쓰면 쭉 가는데, 제가 책에서 이제 다루려고 했던 건 쉽게 말하면 메모리랑 이제 로직이죠.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 일단 좀 크게는 그렇게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공정에 대한 사실 기본 이해가 있어야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좀 간단하게 반도체 생산 공정 이거를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이제 크게 나눠보면 일단 목표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회사에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냐 하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논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거를 또 수백억 개, 수천억 개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한 번에 수천억 개 만들려고 하면 손으로 하나씩 만들 수는 없겠죠, 사실. 예.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취하는 방법은 다 찍어내는 겁니다, 한 방에. 그 웨이퍼라고 부르는 큰 판에다가 패턴을 새겨서 꽝꽝 찍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큰 웨이퍼 안에다가 그 회로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죠. 예.
이제 그 회로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 광원, 그 레이저 같은 거죠, 이제.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서 우리 머리카락의 뭐 1000분의 1 되는 굵기로 패턴을 그립니다, 일단. 이제 그걸 노광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 해서 노광을 통해서 제가 특정한 패턴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 패턴을 뭐 특정 모양으로 깎거나 위에다 얹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깎는 과정은 우리가 식각이라고 부르고 예. 위에다 뭔가 붙이는 과정은 이제 증착이나 산화, 이제 좀 목적이 다른데 이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광하고 산화, 식각, 증착해서 한 개 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노광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말한 것처럼 층이 쌓이겠죠. 적체전로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층을 쭉 쌓아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마지막 층까지 만들면 이게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예. 그러면 이 전공정이랑은 이제 제가 웨이퍼는 다 만진 거예요. 웨이퍼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세 패턴 다 그린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그 다음에 가서 그 웨이퍼 단위로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칩 종류도 골라내고 이제 성능 순으로 막 골라내고 양품 골라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까만색으로 이제 그 다리 달린 것들 있죠. 까만 다리나. 네. 뭐 그렇게 패키징하는 과정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서는 이제 웨이퍼에다가 미세 패턴을 그리는데 미세 패턴은 노광하고 패턴을 만들어 갖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깎거나 좀 붙이거나 이렇게 쭉 반복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끝나면 그 칩들을 가져가서 테스트하고 패키징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 자체에 대한 이해는 좀 됐을 것 같고 이제 회사들 이제 우리가 뭐 여러 회사들 이름을 듣는데 이번에는 섹터 내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한번 좀 네. 알아보죠. 이제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요 지금 제조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요 패턴이 세밀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요 패턴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소자들을 이것저것 연결해갖고 기능을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도 그 크게 두 개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쪽이 그 팹리스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이 파운드리라는 건데 예. 이제 요거는 마치 제가 출판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요 반도체 제고의 미래를 제가 썼는데 제가 인쇄소에서 인쇄한 건 아니죠, 책을. 예. 내용만 만들었지. 이제 이렇게 반도체의 어떤 역할을 만들고 뭔가를 어떻게 연결할지 정하는 이런 거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설계한 반도체를 이제 파운드리라는 회사에 제조를 맡기는 겁니다. 이거 인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드리는. 예. 그렇게 두 업종이 있고 이 두 가지 일을 한 개 회사 안에서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종합반도체 기업 IDM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업종별로 네. 이제 1등을 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뭐 그렇죠.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팹리스 이 아까 그 책을 쓰는 쪽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되게 기업이 많습니다. 이쪽은. 왜냐하면 공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순수하게 지적재산권 싸움이겠죠. 여기는. 예. 그래서 이쪽에 회사는 되게 많은데 유명한 회사들은 뭐 퀄컴 같은 회사가 제일 아마 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 쪽에 거의 필수인 엔비디아, 뭐 그리고 인텔의 라이벌이 AMD 이런 곳이 다 그 팹리스에 해당하는 대표적 기업이고요. 예. 그에 비해서 파운드리는 좀 쉽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 미세 공정을 갈수록 투자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계속 줄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크게는 우리 그 TSMC, 삼성전자 이렇게 두 개가 파운드리입니다. 유명한 파운드리. 그리고 IDM 회사로 지금 제일 대표적인 건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CPU 쪽에 인텔 역시 IDM이죠. 자기 공장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인텔은 뭐 아마 다 알 겁니다. 컴퓨터를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CPU 하면 뭐 인텔이었으니까. 이 인텔은 지금 어떤 회사고 또 어떤 회사였고 지금 어떤 회사고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인텔이라는 회사를 좀 설명을 하려면 이 로직이랑이 진짜 뭔가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에서 하는 예시는 그 컴퓨터의 두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인간이 짜놓은 명령어를 읽어서 굉장히 빠르게 수행하는 물건들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명령을 읽어서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요 명령이 이런 식이에요. 다 컴퓨터는 더해라, 빼라, 곱해라, 저장해라, 불러와라 이런 명령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 인텔 CPU에서는 1111 쓰여 있으면 더해라 이런 거일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런 거를 ISA라고 불러요, 사실. 인텔이라는 회사는 이제 모바일 시대 전까지 ISA 쪽을 거의 지배하던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좀 보면 이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데 이제 예전에 IBM이 컴퓨터를 처음 이제 PC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 네. 많은 회사들이 그 부품을 사서 썼어요. CPU는 어디 거 쓰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더보드 어디 거 쓰고 디스플레이는 어디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되게 컴퓨터들이 호환이 잘 안 됐습니다. 네. 호환이 잘 안 되니까 컴퓨터 하나 쓰면은 나중에 바꾸면 소프트웨어도 다 갈아치워야 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 뭐 되게 당연했어요, 그때는. 예.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는 반드시 컴퓨터 회사에 붙어 다녔죠. 근데 그러던 시기에 IBM이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아는 PC, 이제 IBM PC라고 부르는데 IBM PC라는 개념 만듭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요즘 컴퓨터 뭐 느리다 그러면 메모리 바꿔, 뭐 CPU 바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게 되는 컴퓨터를 만들었죠. 이제 근데 그 컨셉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나만의 컴퓨터를 좀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컨셉이 너무 좋으니까 IBM을 따라하는 컴퓨터 회사들 막 생겼어요, 그때. 그 IBM 호환 PC죠.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IBM은. 근데 IBM이 호환 PC를 만들 적에 이제 CPU를 사용했던 게 인텔 CPU인 거예요. 근데 CPU는 자기 언어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인텔은 그렇게 하면서 지배자가 된 그런 회사죠. 그런데 그 CPU의 독점력이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좀 흔들리면서 인텔의 이제 지위도 조금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책에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ARM이라는 회사는 스스로 칩은 만들지 않는데 자신들이 만든 칩의 설계만 파는 회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시 인텔이랑 거대한 회사를 피해서 각종 저전력, 뭐 조그만 기계나 뭐 자판기 이런 데 들어가는 칩을 계속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애플 입장에선 반드시 아이폰이라는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인텔 CPU는 배터리 수명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인텔 CPU가 아닌 다른 걸 찾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텔 CPU의 언어가 아닌 다른 거. 이제 그때 나온 게 그 삼성전자 허밍버드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인텔이 모바일 시대의 그 첫 발을 딛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 요새 또 뭐 CPU만큼 따라다니는 게 GPU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든 뭐 네, 그래픽 맞습니다. 카드로 알고 있는데 그 CPU, GPU의 관계, 그다음에 GPU가 CPU의 어떤 영역을 또 예, 말해서 그렇죠. 추월했는지 뭐 그런 얘기도 좀. 모바일 시장이 열리고 얼마쯤 지나서 예. 그 인공지능 쪽에서 되게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납니다.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 방식이 아니고 그 인간의 신경망을 좀 모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공신경망이죠. 네. 그게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 컴퓨터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공신경망이란 게. 근데 이 인공신경망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거는 되게 단순 사칙 연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뇌라는 게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걸 모사하는 방식은 그냥 곱하고 더하고 합치고 그것도 곱하고 더하고 합치고 이런 연산이 계속 반복이 되는 방식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인텔이 만든 CPU란 물건은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은데 그냥 단순 숫자만 잔뜩 계산하는 거에 좀 약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시장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부터 그런 일을 잘하던 기계가 있죠. 그게 GPU예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치고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린 거죠. 지금 이 CPU, GPU는 뭐 서로 협력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서로 GPU가 CPU의 영역을 일방적으로 침범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협력에 가깝죠, 사실. GPU라는 건 그 단순 연산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CPU가 잘하는 일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CPU 역시 그 GPU가 하는 그 엄청난 개수의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고요. 되려 그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기존에 못하던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인텔이 그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 것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 새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니까 CPU 자체도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제가 상대적인 위상의 변화일 뿐이지 절대적으로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요새 아마 우리 뉴스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다 그러면 TSMC일 텐데 네. 뭐 2등 삼성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죠. 1등 파운드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TSMC가 그렇게 이제 1등의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고 유지하는 그런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약간 히스토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연산용 칩 하면 전부 인텔 칩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의 핵심은 CPU잖아요. 성능이 빨라져야 되는데 성능을 빠르게 하는 건 CPU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CPU는 더 빠른 CPU를 원하고 사람들이 더 빠른 CPU 만들려고 더 높은 밀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인텔이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원래 팹리스와 파운드리는 인텔만큼 크지가 않았어요. 뭐 조그만 자판기나 장난감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은 뭐 모뎀 이런데. 예. 그러니까 칩 자체가 컴퓨터 전체에 미치는 성능 그 차이도 크지 않고 그래서 회사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사이즈였어요, 그때. 근데 이제 애플에서 그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저전력 AP라고 부르죠. 저전력 칩들의 중요성이 확 올라갑니다. 예전엔 그냥 전기만 덜 쓰면 됐는데 이제 전기도 덜 쓰면서 게임도 좀 돼야 되고 배터리는 얼마 이상 가야 되고 네. 이런 요구사항이 커지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은 이제 소비자들이 내놓는 거예요. 나는 배터리 오래가는 칩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배터리 오래가는 칩이 나오면 당연히 돈을 꺼내 들겠죠.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그런 그 전기를 덜 쓰는 칩을 위해서 사람들은 퀄컴이나 이런 곳에 돈을 내죠. 퀄컴에 돈을 낸다는 건 TSMC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TSMC와 팹리스들이 같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당시에도 제대로 된 이런 표현은 아니고 크고 유명한 파운드리는 TSMC였기 때문에 계속 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TSMC의 자본이 모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TSMC 크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딱히 맡길 곳은 없고 제가 퀄컴이라는 회사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스스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만큼 커질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분화가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 공정이 진화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노광 기술 맞습니까? 예, 그럼요. 이 또 소위 말하는 노광기는 또 한 회사가 좀 독점 생산하고 네, ASML이죠. 네. 이제 그 앞에서 제조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제조할 때 보면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에칭이나 산화나 이런 거는 다 담갔다 빼는 방식이에요. 웨이퍼를 통째로.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턴이 그려져 있으면 그 패턴대로 깎거나 쌓아 올리거나 뭔가 붙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패턴을 그리는 과정은 그렇게 한 번에 담글 수가 없고 칩 하나 크기만큼 그 위에 필름을 태워줘야 돼요. 예. 그리고 미세 패턴을 새긴 다음에 담그면 미세한 패턴이 생기고 그런 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노광이 중요한 겁니다. 미세한 패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처리량에서도 이게 제일 보틀넥이라고 하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노광이. 근데 이 노광기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제 뭐 예전에도 레이저를 다루고 좀 정밀하게 하는 게 힘들긴 했는데 특히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건 그 EUV 만드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EUV는 이제 극자외선. 예, 극자외선 예. 노광기 만드는 게 힘들다는 건데 파장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은 빛은 공기 흡수가 잘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불아르곤 이후로 넘어가려면 기존에 하던 기계를 조금 개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안 되고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웨이퍼랑 레이저 사이로 완전히 진공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기존의 렌즈 같은 게 통하지 않아요. 극자에서는. 네. 그 굴절이 안 되고 반사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렌즈 같은 거 쓰는 걸 전부 거울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 출력 문제 생기고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EUV는. 그래서 뭐 EUV는 뭐 2010년 초반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야 양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반도체 뭐 분야별로 1등 기업들 살펴봤는데 뭔가 이 1등하는 회사들이 1등이 된 어떤 그런 뭐 그 성공 요인, 교집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런데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이들이 다 혁신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CPU도 혼자 있어서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CPU는 뭐 칩일 뿐이죠. 근데 IBM이 처음으로 어떤 난생 처음 보는 컴퓨터, 나만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인텔이 그런 CPU를 공급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할 수 있는 기기를 꿈꿀 때 역시 암 계열의 그 AP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예. 그렇게 어떤 큰 혁신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텔이나 애플이란 혹은 암이란 회사가 특정 경쟁자가 진입하려고 하면 그거를 직접 가서 때리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인텔 CPU를 쓰고 암을 쓰는 사람들이 벗어나는 게 힘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텔이랑 회사랑 경쟁하려고 새로운 CPU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CPU를 쓰려면 인텔 기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벗어나야 되죠. 네. 근데 이걸 벗어나려면 제가 진짜 인텔 거 쓰면은 다 갖춰져 있는데 뭐 사서 쓰면 되는 소프트웨어 엑셀도 있고 막 그런데 예. 난생 처음 본 CPU 보면 엑셀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쓰겠죠. 예. 그렇게 그 장벽을 만드는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인텔이라는 그 지금 새로 떠오른 회사들 그 암이나 그 어떻게 보면 애플이죠. 그 아이폰 같은 기계도 그렇고 엔비디아 GPU도 그랬는데 그런 강력한 철옹성에서 구멍 난 걸 보고 아예 자신의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가 커져버린 거죠, 회사들이.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인공지능 하고 싶은데 인텔 CPU로는 안 되고 엔비디아 GPU로 하면은 성능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쓰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지금은 그 엔비디아 쿠다 기반으로 쓰여 있는 그 인공신경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로 막 벗어나질 않죠, 사람들이. 이제 와서 AMD 걸로 뭐 해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렇군요. 그 혁신의 파트너로서 일하고 그 다음엔 내가 하나씩 막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 생태계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 뭐 자랑스러운 1등 기업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이게 사실 국내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외국 나가 보면 아 삼성이 얼마나 참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걸 참 절감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메모리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쌀 정도로 되게 사치스러운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치스럽다. 되게 비싼 물건이죠. 물건. 첨단 예. 물건이고. 왜 그렇게 비쌌느냐 하면 그 당시 컴퓨터들은 메인프레임이라고 일종의 슈퍼컴퓨터 같은 물건이에요. 네. 그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컴퓨터죠, 이거는. 근데 요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컴퓨터는 비싸니까 수명도 길어야 되고 신뢰성도 높아야 되고 이랬어요. 예. 근데 PC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쓰는 노트북 같은 거잖아요. 네. 실수로 떨어뜨리면 망가질 거고 2, 3년 지나서 빨라지면은 아니 그 새로운 컴퓨터보다 너무 느리면 잘 돌아가도 바꿔버리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런 물건에 얼마 이상 높은 신뢰성이나 이런 걸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 제가 노트북을 3년마다 바꾼다고 하면 3년, 4년 정도 돌아가면 되죠. 예. 그쪽으로 치고 들어온 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예 제조 같은 걸 할 때 되게 가격 효율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시장에 맞는 정도 가격으로, 그러니까 제일 싸게, 그 특성 맞으면 굉장히 싸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삼성전자가 PC라는 물건의 가격을 확 줄이고 PC가 많이 팔리게 하고 자신의 이제 그 사치제였던 메모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소모품 시장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디램 시장을 석권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왔던 그 낸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했는데 낸드는 뭐 일종의 예. 뭐 저장 장치를 말씀하시는 일종의 저장 장치인데 예. 원래 이거는 그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뭐 지금도 사용하는데 예. 대형 저장 장치랑 일종의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상보적이기도 하고 좀 경쟁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낸드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되게 단가도 높았고 사용이 번거로워 갖고 많이들 쓰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근데 그러던 중에 역시 또 애플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그 음악 감상 기기를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해요. 아이팟 나노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 아이팟 나노는 그 애플의 그 계획상 뭐 노래가 한 1000곡 들어가야 되고 크기는 얼마 이상 작아야 되고 이런 좀 심미적인 요인이 컸어요. 예.
근데 하드디스크로는 이 요구사항을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역시 삼성전자 낸드가 들어가면서 아이팟 나노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아이팟 나노가 크게 성공하니까 낸드 플래시 역시 수요가 올라가면서 지금의 포지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결국은 그 필요한 어떤 혁신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건을 들고 온 거죠. 네. PC라는 거 많이 팔아야 되는 순간에 디램이라는 물건의 가격을 확 낮췄고 예. 그리고 아이팟 나노를 만들기 위해선 소형의 그 성능 괜찮은 저장 장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낸드를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군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반도체 부족은 뭐 크게 사실 두 개로 좀 나뉘어요. 그러면 하나는 GPU나 뭐 CPU, 심지어 메모리까지도 좀 첨단 반도체들이 있는데 이쪽은 이미 뭐 투자가 집행됐으니까 시간을 두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보면 좀